야, 고기 언제 나와? 우리가 개냐 닭이냐? 백상훈의 거친 욕설이 평온했던 명순의 고깃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죠. 평소라면 단골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담소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모서리 테이블에 자리 잡은 4명의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형님, 진정하세요. 최경태가 말렸지만 백상우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진정은 개뿔.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잖아. 김도윤은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밖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 키 160cm의 여리여리한 체격이지만 강단이 있는 성격이었죠. 여리여리한 손으로 정육을 자르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의외로 정교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무척 정확했거든요. 도윤아,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니 이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였지만 오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도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김명수는 불판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좋은 날 왜 이런 일이.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20여 년간 이 동네에서 고깃집을 운영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손님은 없었거든요. 사장님, 고기 좀 빨리 주세요. 임도영이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으며 SNS에 올릴 사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백상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어요. 미안하면 와서 술이나 좀 따라보던가. 사과는 개뿔, 고기나 빨리 가져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도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인지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고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김명수만이 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저 녀석, 예전 그 눈빛이네. 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갓 전역한 도윤이 보여주던 그 특별한 긴장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쁘장하게 생긴 게 고기 좀 빨리 가져와. 백상훈이 도윤의 볼을 툭툭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 고깃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대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가 고기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욱 정확해졌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시하냐? 백상훈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님, 그냥 고기나 먹어요.
장성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상우는 이미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최경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과거 싸움꾼 출신답게 어깨가 넓었어요. 도윤아, 그냥 들어가 있어. 이정숙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더욱 무서워 보였어요. 김명수는 불판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역할 때 받아온 훈장들과 표창장들이 이를 증명했어요. 곡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접시를 들고 조폭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욱 조심스럽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늦었잖아, 이 개새끼야. 백상훈이 접시를 받으며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도윤은 백상훈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 놓으세요.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백상훈은 순간 주춤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곧 제정신을 차리며 더욱 거세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임도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시골 고깃집에서 벌어지는 진짜 리얼 액션.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신기했거든요. 평소 온순한 도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 놓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정숙은 가슴을 조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놓으라고? 백상훈이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백상훈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백상훈의 비명이 고깃집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거든요. 뭐야, 이 새끼가. 최경태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왼손으로 백상훈을 제압한 채 오른손으로 최경태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최경태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어요. 으악! 2명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도형과 장성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뭐야 이거? 장성우가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깃집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야, 임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임도영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청우파 임도영이야. 우리 형님들한테 이러면 가만 안 둬.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백상훈과 최경태를 바닥에 눕힌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내인 것처럼 말이죠. 도윤아. 김명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딸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장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형님들한테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는 손을 멈췄어요. 전화 끊으세요.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장성우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시나요? 도윤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욕하고 손님들 앞에서 행패 부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상훈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하지만 도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백상훈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가벼운 터치에도 엄청난 힘이 들어 있었거든요. 언어부터 고쳐야겠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도윤은 처음이었거든요. 고깃집 손님들 중 한 명이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인 박철수였어요. 그는 도윤의 움직임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철수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도윤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런 제압 기술은 일반적인 군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우리 그냥 가요. 최경태가 간신히 일어나며 백상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긴 뭘 가. 이 새끼 혼내주고 가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보다 빨랐어요. 순식간에 백상훈의 손목을 잡고 뒤로 비틀었습니다. 으악! 백상훈이 다시 한번 바닥에 엎어졌어요. 이번엔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위험한 것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하며 백상훈의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라며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나, 칼까지 가지고 다녔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도영과 장성우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도윤의 실력이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잘못했어요. 장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잘못했다고요? 도윤이 천천히 장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사과부터 하세요. 장성우와 임도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압박감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김명수와 이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임도영이 반발하려고 했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자 말을 삼켰습니다. 결국 4명 모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깃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도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일을 했던 걸까? 그는 딸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실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고생 많았구나. 그녀는 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 참을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고깃집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어요. 조폭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고 도윤은 차분하게 서 있었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백상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경찰관님, 저 새끼가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맞아요. 도윤이는 정당방위였습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예비역 소령 박철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저 아이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는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철수가 도윤에게서 받은 접이식 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 여성의 움직임을 보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그의 질문에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그 말에 고깃집 안이 술렁였어요.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7? 진짜 707이라고? 우와, 그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백상우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707 특수임무단이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경찰관들도 놀라며 도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라고요? 말도 안 돼. 백상훈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707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경찰관이 백상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칼은 뭡니까? 왜 칼을 가지고 다니죠? 백상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접이식 칼을 가지고 다닌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깃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폭들의 잘못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저도 처음부터 봤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욕설하고 폭력 썼어요. 단골 할머니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저런 양아치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예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우리한테도 항상 정중해요. 저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임도영이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저 새끼가 우리를 먼저. 하지만 박철수가 그보다 빨랐어요. 저도 영상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는 계속 참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에는 조폭들이 욕설하고 도윤을 먼저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명백한 정당방위네요. 경찰관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백상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경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그냥 가요, 형님. 장성우도 백상훈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청우파인 거 알지?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에 고깃집 안이 다시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청업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경찰관들이 백상훈을 주목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조직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백상훈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협박죄까지 추가되겠네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도윤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걱정 마세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미소를 본 손님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명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딸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도윤의 대답에 고깃집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박철수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도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냥 부모님 도와드리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 있었어요. 아마도 군 복무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조폭 4명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소지, 협박, 영업방해까지. 죄목이 꽤 많네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백상훈은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출했어요. 야,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조직에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비웃기까지 했어요. 저런 양아치들이 조직이라고 하네. 707 앞에서 무슨 조직이야. 조폭들이 연행되고 나자 고깃집 안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도윤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07이면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아닌가요? 다른 손님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고깃집 딸이에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손님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도윤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는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으니까 마음을 이해해요. 조용히 살고 싶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임도영이 찍었던 영상도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지만요. 어머, 이거 봐. 벌써 조회수가 10,000명이야. 한 손님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고기만 굽던 여자 알고 보니 707 특수부대 전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정숙이 딸의 표정을 보고 걱정됐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김명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고기 드세요. 오늘 서비스로 더 구워드릴게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윤에 대한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도윤 씨, 707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나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다른 손님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군사기밀일 수도 있어요. 묻지 마세요. 그제서야 손님들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깃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깃집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오전 시간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도윤이 당황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딸, 이게 무슨 일이니? 김명수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정숙이 휴대폰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어젯밤 올라간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진짜 군인이지. 양아치들 혼내주는 거 시원하다. 대부분 도윤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심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어제 그 영상의 주인공이세요? 정말 707 출신이신가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명수와 이정숙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저희 딸이 좀 부끄러워해서요. 이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런 딸을 두셔서 얼마나 든든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영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도윤은 괴로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영상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대전에서 운전해서 왔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고깃집은 순식간에 10,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이런 관심이 전혀 달갑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기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SBS에서 왔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눠요. 도윤은 뒷문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군 복무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싫었거든요. 김명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조용히 살고 싶어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여주세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이정숙은 딸이 걱정됐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엄마.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깃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꿨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박철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 힘드시죠? 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고깃집에는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 팬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도윤 씨, 오늘도 왔어요. 단골이 된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처럼 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윤이 간단하게 인사하며 고기를 서빙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김명수와 이정숙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도윤아, 정말 괜찮니? 이정숙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조금씩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도윤 씨 영상 보고 꿈이 생겼대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네요. 도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단골이 되었어요. 도윤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그 조폭들 구속됐대요. 여러 제목으로요. 박철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동네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실제로 그 일 이후 주변에 있던 다른 양아치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실력을 본 후에는 아무도 이 동네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도윤은 혼자 밖에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건 맞지만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김명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김명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자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윤은 더 이상 그냥 고깃집 딸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고깃집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조용히 고기 굽는다고 약한 사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간판을 구경했어요. 도윤도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평범함 속에서도 때로는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깃집에서는 오늘도 맛있는 고기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고기를 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용하지만 강한 여자 김도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가 진짜 고객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주말 쇼핑객들로 붐비는 시간대였죠. 명품 핸드백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 직원인 그녀는 고객 응대 매뉴얼대로 정중하게 설명했을 뿐이었죠. 모른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투 들어봤어요? 고객을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실 미영은 명품 핸드백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는 살짝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다가와서 다른 색상도 있으니 한번 보실래요? 라고 친절하게 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말이 돈이 없어 보이니까 더 싼 걸 보라는 뜻으로 들렸죠. 무릎 꿇어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네.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도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니저를 불렀지만 미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매니저 부르면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사과해야죠! 결국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참았죠. 죄송합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도 사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진우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23년간 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죠. 영업부 부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네요? 진우가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오늘 백화점에서 버릇없는 직원 하나 제대로 혼내줬어.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몰라. 진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쯤은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인터넷은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올린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백화점에서 직원 무릎 꿇린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 직원이 너무 불쌍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에도 평온했죠.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죠. 부장님 혹시?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보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터넷이요? 무슨 일인데요? 김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아내 미영이 있었죠. 백화점에서 젊은 여직원을 무릎 꿇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죠? 어제부터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백화점 진상 고객이 올라와 있었죠. 클릭해보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질의 극치, 백화점 직원 무릎 꿇린 고객 논란, 이것이 바로 진상 고객. 네티즌들 분노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집안 교육이 어땠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하나. 남편도 똑같을 것 같다. 그때 사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 부장, 지금 당장 올라와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 봤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진우 부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무릎 꿇린 여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진우는 알 리가 없었죠. 대성백화점 한 회장의 손녀딸이에요. 한지수라는 아가씨인데 대학 졸업하고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일반 직원으로 들어간 거래요.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백화점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는지 아시죠? 한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몹시 불쾌해하시더군요.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와 대성그룹은 10년 넘게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죠.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박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부장님도 회사 생활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진우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부장 아내 맞나?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귀가 따갑더군요. 진우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인터넷 기사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죠. 다행히 진우의 이름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진우는 집에 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23년간 쌓아온 회사에서의 신뢰와 위치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보 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죠.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제 그 영상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여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요. 미영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영상이라니? 누가 찍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회사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미영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던 미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욕해? 미영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고객이 직원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 진우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직원분이 대성백화점 한 회장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미영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한 회장님이 직접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회사와 대성이 거래하는 거 알죠? 이 일 때문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 재벌집 손녀가 왜 거기서 일해? 신분을 밝히고 일하든지. 진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래야 이 일이 더 커지지 않을 거예요. 사과?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나는 정당한 고객 불만을 제기한 거야. 그 애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혼낸 거지.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너무 심했어요. 무릎까지 꿇리는 건. 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이제 남들 편을 드는 거야? 20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회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절대 안 해.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지. 고객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23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좀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핸드폰을 다시 켜서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한 남편도 똑같을 것 집안 교육이 문제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도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미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기는 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죠. 회사에 가는 길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사과할 생각이 없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텐데.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인터넷에서는 미영의 신상 정보가 더 자세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 이름까지 알려졌고 병원 측에서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쳤다니까요. 미영이 화를 내며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대성 계열사와의 미팅은 아예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었죠. 여보, 이제 정말 심각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휴직을 권하고 있어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더군요. 미영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휴직이라고?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데? 기본급의 60%만 나와요. 그것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고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조차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는데 이런 일로 휴직을 해야 한다니요.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해명하면 되잖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만 그런 거라고 말하면 되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족 전체가 도마에 올랐어요. 인터넷에서는 우리 집 주소까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통화를 마친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환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당신 미쳤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이런 일이라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화가 섞였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회사도 사회적 위치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고요. 미영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직장도 잃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걸 생각했어야죠.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분한테 무릎 꿇리기 전에 말이에요. 나는 여러 번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영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무례했던 건 사실이라고요. 진우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진우는 그날 밤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모텔에라도 가서 며칠 있을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미영이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모텔에서 지내던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지수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남편인 자신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우는 대성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는 했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진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지수를 찾았습니다. 혹시 한지수 씨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곧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를 본 지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영상을 통해 진우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영의 남편 정진우라고 합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진우의 진지한 태도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한쪽 구석에 있는 카페로 향했죠.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어떻게 찾아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따로 사과하실 필요는.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3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 아내의 행동을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지수는 진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아니에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는 없어요. 고객이라고 해서 더욱 그렇죠. 그때 진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제가 무릎을 꿇겠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정말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수가 진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혹시 그때 그 사람 남편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우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23의 나이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당신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내 대신 사과드립니다. 지수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제발 일어나세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요. 진우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는 이혼할 예정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더군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진우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영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며 연락이 왔죠.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미영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영의 눈에는 아직도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미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보, 아니, 미영 씨. 진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새 시작하세요. 거기서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 시작이라 쉽게 말하네요. 나이 50이 넘어서 무슨 새 시작이에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미영이 부산으로 떠난 후 진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회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직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복직 여부도 불확실했죠.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진우 씨이신가요? 저는 백화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한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한 회장을 만난다는 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날짜가 되어 대성백화점 본점 회장실을 찾아간 진우는 긴장했습니다. 23년간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큰 인물을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 회장은 7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가 말하려 했지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들을 말이 있어요. 우리 지수한테서 들었어요.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한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오래 했지만 진짜 사과를 받아본 건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잠수를 타죠.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수가 그러더군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한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이 딱 그런 사람 같은데요. 한 회장의 제안은 진우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의 상무보 자리였죠. 현재 진우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는 건가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확신한다는 게 맞겠네요.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지수가 당한 일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직접 찾아와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분명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해요. 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지수를 본사 기획팀으로 발령낼 예정이거든요. 괜찮겠어요? 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일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며칠 후 진우는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죠. 진우 부장, 새로운 곳에서 잘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예요. 동료들도 진우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이번 일이 진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회사 첫 출근 날, 진우는 일찍 도착해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지만 설레었죠. 그때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부님.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수 씨. 아니, 지수 과장님. 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진우 상무부님이라고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신 분이니까요. 첫 미팅에서 진우는 놀랐습니다. 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였거든요. 기획력도 뛰어났고 발표 능력도 좋았습니다. 역시 재벌가 손녀답네라고 생각할 법도 했지만 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수 자신의 능력이었죠. 지수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진우가 미팅 후에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혼하신 거 말이에요. 진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아쉽긴 하죠. 2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야 진짜 자신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부산으로 내려간 미영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나이도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때문에 어디서든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환자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분 같은데 뭔 일 있으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제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았죠. 특히 지수와 함께 진행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진우 상무부님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수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뛰어났어요.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우는 혼자 사는 원룸이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수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좋은 동료가 되었죠. 지수도 진우를 많이 따랐습니다. 상무부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지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멋있어요. 진우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과장님도 참 대단해요. 그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는 걸 보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상무부님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 뒤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 사과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로 지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편 부산의 미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면서 진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혼자 사는 노인들. 그들을 돌보면서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큰 병원 간호사들은 이렇게 안 해주던데요.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거만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요. 특히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했구나. 미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우와의 결혼도 끝났고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대성백화점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그때 지수가 동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님.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진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지수가 말렸습니다. 저희도 잠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수와 동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상무부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진우는 멀리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이제는 정말 제가 저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상무부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에 백화점 앞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죠.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또 봐요. 지수가 인사하며 동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